오는 2020년부터는 기존 주택을 팔 때 2년 이상 거주했어야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게 됩니다. 또 지난달 14일 이후 조정 대상 지역 내 일시적 2주택자는 기존 3년이 아닌 2년 안에 기존 주택을 팔아야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게 됩니다. 앞으로 정보통신 비중이 50% 이상인 ICT 기업들도 인터넷 전문은행의 최대 주주가 될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또 기업 집단의 신용 공여 한도는 20%로 강화됩니다. 이번 달부터 적용되는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이 서울과 지방은행별로 차등 적용됩니다. 임대사업자에 대한 대출 규제는 대폭 강화됩니다. 국제유가가 급등하면서 지난달 수입 물가가 약 4년 만에 최고로 상승했습니다. 향후 소비자 물가 상승 압력으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이상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전국의 43곳 조정 대상 지역에서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일시적인 2주택 중복 허용 기간이 줄어듭니다. 또 똘똘한 한 채로 불리는 고가주택을 팔 때는 2년 이상 거주해야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김성현 기자. 네, 김성현입니다. 네, 일시적 2주택자가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간이 얼마나 줄어드는 거죠? 네, 조정 대상 지역에서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일시적 2주택 중복 허용 기간이 현행 3년에서 2년으로 단축됩니다. 정부는 국무회의를 열고 소득세법과 종합부동산세법, 조세특례 제한법 시행령 개정안을 확정했는데요.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9.13 주택시장 안정 대책에 따른 후속 조치입니다.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지난달 14일 이후 조정 대상 지역 내 신규 주택을 취급한 것부터 적용됩니다. 네. 거기에 고가 주택자에 대한 장기 보유 특별 공제도 바뀐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오는 2020년부터 최대 80%의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고가 1주택자 장기 보유 특별 공제 요건이 2년 이상 실거주한 경우로 제한되는데요. 현재는 거주기간 요건 없이 보유기간에 따라 최대 80%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었는데 거주기간 요건이 추가된 겁니다. 이에 따라 2년 이상 거주하고 10년 이상 보유한 경우 최대 80%의 양도세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거주기간이 2년이 안 되는 경우에는 보유기간에 따라 최대 30%의 일반 장기 보유 특별 공제가 적용됩니다. 이와 함께 1주택 이상을 보유한 경우 조정 대상 지역에서 집을 새로 사고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더라도 종합부동산세에 합산 과세됩니다. 지금까지 SBS CNBC 김성현입니다. 그간 은산분리 규제로 인터넷 전문은행들이 증자 등의 상당한 어려움을 겪어왔는데요. 하지만 지난달 은산분리를 완화하는 골자에 인터넷은행 특례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이런 문제들이 해소되고 KT와 카카오 등 ICT 기업들의 투자도 탄력을 받을 걸로 보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이한라 기자. 네, 이한라입니다. 네, 인터넷 전문은행 특례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인터넷은행들의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죠. 어떻게 달라지는 겁니까? 네, 기존의 은행법은 의결권 있는 지분의 4%, 의결권 미행사 시 최대 10%까지만 의결권을 보유하도록 했습니다. 산업자본의 무분별한 의결권 남용을 제한한 건데 역으로 KT나 카카오 등 이 운영주체인 ICT 기업이 제 역할을 할 수 없게 하는 부작용을 낳았습니다. 이로 인해 증자 등 자본 확충 문제가 발생했고 대출 중단 사태도 잇따랐는데요. 하지만 앞으로는 이들 ICT 기업이 최대 주주가 될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특례법에서는 산업자본의 인터넷은행 지분 상한을 기존 4%에서 34%로 확대했는데요. 여기에 더해 현재 공정거래법상 상호출자 제한 기업 집단은 인터넷 전문은행의 한도 초과 보유 주주가 될 수 없다는 규정이 있는데 예외를 두기로 했습니다. 정보통신업 회사의 자산 비중이 50% 이상인 경우 예외적으로 허용하기로 한 건데요. 이로 인해 KT와 카카오가 최대 주수로 올라설 근거 규정이 마련된 겁니다. 그렇군요. 대주주 거래나 신용공여 한도에서도 예외가 적용된다죠? 네, 동일차주 그러니까 이 기업 집단의 신용공여 한도를 20%로 강화하고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하기로 했습니다. 구조조정을 위해서 은행들이 공동으로 추가 신용공여를 하는 경우나 은행의 자기 자본이 감소한 경우 또 신용공여를 받은 기업이 합병하거나 영업 양수도 등이 있는 경우가 예외 조항으로 꼽히는데요. 이 대주주 사금고화 방지를 위해서 엄격하게 제한됐던 대주주와
기업과의 거래 규제에도 예외 사유가 적용됩니다. 기업 간 합병이나 영업 양수 등으로 대주주가 아닌 자에 대해서 이 신용고교가 대주주에 대한 신용고교로 바뀌는 경우가 해당이 되고요. 기본적으로 대주주가 발행한 지분증권은 취득이 금지가 되지만 담보권 실행 등 권리 행사가 필요했거나 이 대물변제 등에 의해 지분증권을 받는 경우는 예외로 인정됩니다. 이 밖에도 예외적으로 최소 범위 안에서 인터넷은행의 대면 영업이 허용될 예정입니다. 개정된 법안은 내년 1월 17일부터 시행됩니다. 지금까지 SBS CNBC 이할라입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종부세, 임대사업자 양도세 중과 등 소득세법 시행령부터 인터넷 은행법까지 오늘 정부, 국회에서 다뤄진 내용이 많습니다. 관련해서 좀 더 자세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정철진 경제평론가 모셨습니다. 평론가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9.13 주택시장 안정대책을 통해 강화된 종부세 얘기부터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 당초 야당이 이제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던 터라 진통이 예상됐었는데 찻잔송의 태풍으로 그치지 않았나 뭐 이렇게 보이는데요. 평론가님 어떻게 평가하세요? 이제 당초 이번에 나왔던 종합부동산세 개편안 최고 세율을 3.2%까지 끌어올리고요. 구간별로도 더 강화가 됐었죠. 이게 나왔을 때 일부 보도는 결과적으로 야권의 동의가 필요하다, 국회에 통과가 필요하다라고 했었는데 이게 이제 소득세법 시행령의 개정안에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예산 부수 법안입니다. 그래서 여야가 티격태격하더라도 결과적으로 올해 통과될 수밖에 없는 그런 사안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야권 역시도 최근에 집값 급등에 대해서 국민들의 의견들 잘 알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원하는 대로 거의 통과가 되겠다라고 해서 기존에 나왔었던 부분, 종합부동산세의 세율뿐만이 아니라 임대사업자에 대한 규제라든가 기존의 1가구 2주택자들에 대한 세금 이런 모든 것들이 원하는 대로 아마 예상대로 통과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런가 하면 조정 대상 지역 내의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해서는 양도세 비과세 혜택 얘기도 나왔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것도 언급이 됐던 건데요. 이제 한국에 이런 문화가 있죠. 내가 이제 집을 한 2년 이상, 5년 이제 살고 있다가 평수를 더 키우고 싶은 거예요. 그럴 경우에 한시적으로 그 집을 살 때 한시적인 1가구 2주택자가 되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이 집을 3년 내에 팔면 처음에 살았던 집에 대한 양도세는 이제 비과세를 해주거든요. 그런데 그 3년이라는 기간이 너무 길다 이거죠. 그래서 한시적인 2주택자라 하더라도 지금 얘기하는 규제 구역, 청약, 투기과열지구들에 한해서는 2년으로 줄인다. 즉 2년 내에 집은 팔아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또 하나 눈에 들어왔던 것은 요즘에 똘똘한 한 채라고 해서 다른 집 싹 다 팔고 강남에 25억, 30억짜리 하나만 이제 들고 있는데 실거주하지 않는 분들이 이제 상당하거든요. 그분들 같은 경우에 노리는 것이 내가 살지 않더라도 장기 보유 특별공제라고 해서 최대 10년까지 해서 30% 감면받는 게 있는데 이 경우에도 이 장기 보유 특별공제를 다 받으려면 최소한 2년 이상은 실거주를 해야 혜택을 주겠다라고 해서 이 똘똘한 한 채 부분에 대해서도 굉장히 이 세금 부분을 강화한 것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네, 그러니까 예전에는 보유만 오래 하면 되던 것도 이제 거주를 해야 하는 등 이제 점차 다 강화가 됐습니다. 주택 임대 사업자에 대한 세제 혜택 조정도 이뤄집니다. 양도세 중과 여기 이제 그간 부과하지 않았던 종부세 과세가 핵심인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이제 임대 사업자 등록을 하면은 이제 당초에는 굉장히 혜택이 많았었죠. 물론 8년간 집을 팔지 못합니다. 그래도 임대를 한다라는 이제 그 역할 때문에 가령 종부세도 내지 않고요. 양도세도 집이 많아서 이제 8년까지는 다 임대한 다음에는 중과를 하지 않습니다. 이제 기존 양도세율을 적용을 하게 되고 또 하나 많은 특징들이 임대사업자 등록을 할 경우에 주택담보대출을 할 때 LTV, 집값 대비 70%, 80%까지 받을 수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런 모든 혜택들을 이번에 다 대폭 축소했다라고 해서 LTV, 이제 앞으로 임대사업자라고 해도 이 규제구역 내에서는 집값 대비 40%밖에 대출을 받을 수가 없고 종부세도 이제 내야 되고 양도세 이제 중과에 대해서도 혜택을 완전히 줄였습니다. 그래서 집이 여러 개 있는 만약 3채 이상 될 경우에는 20%의 추가 양도세 중과를 해야 된다는 내용도 이번에 포함이 되면서 글쎄요, 이 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그동안의 세제 혜택, 대출 혜택들을 대폭 줄였던 것들이 눈에 들어옵니다. 아마 여기에 대해서 이제 임대사업자분들은 반발이 있겠지만 기존의 이 집값 급등의 원인들을 봤더니 이 임대사업자분들이 레버리지라고 하죠. 대출이 용이하니까
더 많이 집을 사고 집을 사면서 집값을 끌어올린 것 같다라는 게 그랬었죠. 정부의 판단입니다. 네. 또 관심이 갔던 게 이번에 신설된 주택가액 기준입니다. 이는 역시 감면은 해주되 일정 제약은 뒀다 이렇게 그렇죠. 이제 임대 사업자, 임대주택 같은 경우에서도 이것들 어느 정도 필요한 부분 아닙니까? 네. 그래서 완전하게 혜택을 줄 수는 없고 그래서 일정 부분에 한해서 가액을 정했는데요. 수도권은 6억 원, 그래서 비수도권은 3억 원 이하의 주택 정도에 한해서만 이제 감면 혜택을 준다라는 것들. 그러니까 상당 부분 모든 뭐 집, 임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일정 부분 다 걸리게 이렇게 제도를 바꾸게 됐습니다. 네. 이번에는 인터넷은행 관련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최대 주주 등급을 놓고 이 분주한 KT와 카카오 얘기해보려고 하는데요. 아마도 이제 은산분리 규제 완화가 되면서 두 기업 모두 이제 기회에 사활을 걸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뭐 격변이 일어날 것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네. 지난달에 인터넷은행 관련 특례법이 통과가 됐죠. 근데 현재는 의결권 기준으로 산업자본, 즉 은행업만 하지 않는 자본은 의결권 지분을 4%밖에 가질 수가 없습니다. 네. 근데 현재 우리나라의 KT의 K뱅크, 카카오의 카카오뱅크 같은 경우에는 KT와 카카오 모두 산업자본으로 이제 분류가 되거든요. 근데 은행업이라는 게 뭐 예금도 많이 들어오고 일정 궤도에 오르기 전까지는 돈이 엄청 많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KT나 카카오는 어느 정도 자본 확충을 할 여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지분 규제 때문에 확충을 못했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인터넷 은행 활동이 미약했다라는 것을 꾸준히 강조해서 이제 통과가 된 게 의결권 기준 4%의 지분을 34%까지 확대할 수 있게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네. 아마 카카오든 이제 K뱅크든 이제 대폭 자본 확충을 이제 들어가게 되는 그런 시도가 될 것 같은데요. 아마도 이뿐만이 아니라 제가 보기에는 신규 사업자에 대한 이 통로도 열어놓은 이제 그런 게 이번에 인터넷 은행 특례법의 핵심이거든요. 네이버뱅크 같은, 그러니까 네이버 같은 기존의 강자들도 이제는 간편 결제를 타고 서서히 은행업으로 들어오지 않을까라고 해서 정말 사활을 건 인터넷 은행 간에 뭐 빅뱅이 일어날 것 같습니다. 그렇겠네요. 관건은 금융위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입니다. KT와 카카오 모두 최대 주주로 올라서기 위해서는 이 심사를 꼭 통과를 해야 되는데 네. 두 기업 모두 공정거래법 위반 전력이 있고요. 그래요. 어떻게 전망하세요? 저도 이 국정감사 어제 지적사항을 보고 아차 싶었었는데 네. 이런 이제 은행업의 대주주가 되려면 대주주가 될 자격이 있나라는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KT와 카카오의 뭐 지분을 풀어줬다라고 하더라도 과연 KT, 카카오가 대주주로서의 자격이 있나 심사를 했었어야 되는데 지금 그 심사 부분을 약간 금융위도 빼놓고 있지 않았나. 그래서 과거 전력을 보니까 2016년이었죠. KT는 7천만 원, 카카오는 1억 원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벌금을 낸 이제 경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벌금형의 이 부분을 대주주 적격 심사에서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라는 건데 우리가 이제 현실적으로 바라봤을 때 이걸 놓고서 만에 하나 대주주 적격 때문에 안 된다고 하면 이게 모든 게 다 틀어지는 거잖아요. 인터넷 특례법 뭐 이런 것들이 다 무슨 뭐 효과가 실효성이 떨어지는 거기 때문에 아마도 이 조항 2016년의 공정거래법 위반 사안에 대해서는 예외를 두지 않겠나 국민이가 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최종구 위원장은 뭐 법대로 하겠다라고 일단은 국회에서 국정감사에서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결국 뭐 최종적인 판단은 금융위가 하겠지만 뭐 어떻게 결과가 나올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인터넷 은행의 대주주 자격이 완화가 되면서 또 인터넷 은행업에 대해서 정말 큰 변화가 일어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정철진 경제평론가와 얘기 나눴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입 물가가 다시 올랐습니다. 약 4년여 만에 가장 높았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서주연 기자. 네, 소주연입니다. 네, 지난달 수입 물가가 3년 10개월 만에 가장 높았다고요? 네, 한국은행이 오늘 발표한 2018년 9월 수출입 물가지수에 따르면 지난달 수입 물가지수는 90.6%, 한 달 전보다 1.5% 올랐습니다. 수입 물가지수 자체는 91.23을 기록한 2014년 11월 이후 가장 높았는데요. 세부적으로 보면 원유, 천연가스 등을 중심으로 원재료 수입 물가가 4.5% 올랐습니다. 석탄 및 석유 제품 상승의 중간재는 0.3% 올랐고 소비재는 0.1% 상승, 그리고 자본재는 전달과 같았는데요. 품목별로는 광산품인 원유와 LNG, 석탄, 그리고 석유 제품에 속하는 부탄가스 등에서 상승세가 두드러졌습니다. 수출물가 지수도 98.02로 한 달 전보다 0.3% 올랐습니다. 수출물가 상승률은 7월 2.5%에서 8월 0%로 줄었다가 소폭 확대했습니다. 수출물가 지수도 2014년 11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네, 서 기자, 이렇게 수입 물가가 오른 이유 아무래도 유가 상승 영향으로 볼 수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국제 유가가 다시 오르면서 수입 물가 상승세도 다시 시작이 됐는데요. 수입 물가는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계속적으로 상승하다가 8월 0.2% 떨어졌지만 결국 하락세를 이어가지는 못했습니다. 국제유가 고공행진이 8월 주춤하다가 지난달 다시 시작됐는데 이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9월 두바이유는 배럴당 77.23달러로 8월보다 6.5% 상승했습니다. 수입 물가 상승세는 앞으로도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인데요. 한은은 유가가 계속해서 오름세를 보인다면 수입 물가는 영향을 받을 수 있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SBS CNBC 서주연입니다. 금융당국이 은행권 대출을 한층 정교하고 까다롭게 관리할 예정입니다. 가계대출 규제는 은행 성격에 따라 다르게 적용하고 부동산 임대업 대출 규제는 강화하기로 했는데요. 자세한 얘기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강예지 기자. 네, 강예지입니다. 네, 최정구 위원장이 은행마다 DSR 적용 비율을 달리하겠다고 밝혔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DSR은 대출자의 모든 부채 원리금을 소득으로 나눈 비율인데요. 현재는 은행들이 자율적으로 이 비율을 근거로 대출 여부를 심사하는데 당국이 이달 일정 기준을 제시할 예정이었습니다. 최 위원장은 은행권 안에서도 이 DSR 편차가 상당하다면서 국민은행과 같은 시중은행, 지방은행, 그리고 산업은행과 같은 특수은행, 각 성격에 따라서 차등화된 관리 기준을 적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 위원장은 또 모든 은행에 같은 DSR 기준을 적용하면 오히려 아주 높은 DSR 대출 비중이 많아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말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렇게 대출을 조이면 서민과 취약계층은 대출받기가 더 힘들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많은데요. 네, 최 위원장은 그에 대해 DSR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 서민 금융 상품을 늘리겠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바꿔드림론, 사이돌, 300만 원 이하의 소액 대출 등이 DSR 관리에 포함되지 않는데요. 이런 상품을 더 확대하고 서민과 취약차주 등을 대상으로 추가적으로 배려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네, 부동산 임대업 대출 규제도 강화가 되죠? 네, 그렇습니다. 올해 초 도입한 임대업 이자 상환 비율 RTI 관리를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RTI는 임대소득과 이자 비용의 비율인데요. 현재 아파트 등 주택은 1.25배, 상가 등 비주택은 1.5배를 넘어야 대출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최 위원장은 금융감독원이 4개 은행을 점검한 결과 모든 은행의 RTI 관리가 미흡했다면서 대출자의 상환 능력을 충분히 검증하지 않고 대출한 게 아닌가 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RTI 비율과 예외 취급 한도 관리 그리고 기준 등을 강화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구체적인 대출 규제 방안은 이번 주 목요일 가계부채 점검 관리 회의 이후에 발표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SBS CNBC 강혜지입니다. 이처럼 금융당국의 대출 규제가 강화되는 가운데 은행이 금리를 정할 때 기준이 되는 코픽스 금리가 또 올랐습니다. 바뀐 코픽스가 오늘부터 적용되면서 시중은행의 대출 금리가 줄줄이 뛰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한진 기자. 네, 김한진입니다. 네, 오늘부터죠. 코픽스 금리 얼마나 올랐습니까? 네, 은행에서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낼 때 기준으로 삼는 코픽스 자금 조달 비용 지수가 또 올랐습니다.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지난달 잔액 기준 코픽스 금리가 1.9%로 한 달 전보다 0.01%포인트 올랐는데요. 지난 2015년 11월 이후 34개월 만에 최고치로 지난해 8월 이후 13개월 연속 상승세입니다. 신규 기준으로는 1.83%로 한 달 전보다 0.03%포인트 올랐는데 지난 6월 이후 3개월 만의 상승입니다. 은행의 코픽스 연동 대출금리는 보통 신규 기준 0.03%포인트, 그리고 잔액 기준 0.01%포인트가 뛰는데요. 이에 따라서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연 5%대에 바짝 다가서게 됐습니다. 네, 김 기자, 코픽스 금리가 올랐으니 대출 금리도 줄줄이 오르겠군요. 네, 바뀐 코픽스 금리는 오늘부터 적용이 되는데요. 신규 기준 코픽스 연동금리는 신한은행과 우리은행 그리고 NH농협은행이 모두 0.03%씩 올랐습니다. 국민은행은 가산금리를 0.02% 내림에 따라 코픽스 연동대출금리가 0.01%포인트만 오르게 됐습니다. 기존 대출 기준으로는 신한은행과 우리은행 그리고 NH농협은행이 0.01%포인트 올랐고 국민은행은 가산금리 인하에 따라서 대출금리가 하락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는 18일 열리는 금융통화위원회에서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올리게 되면 시중금리 상승 압력은 더 높아지는데요. 가계대출의 70%가 시중금리 상승에 바로 영향을 받는 변동금리 대출인 만큼 1,500조 원에 육박한 가계대출 이자 부담도 더 커질 것으로 우려됩니다. 지금까지 SBS CNBC 김한진입니다. 프랑스를 국빈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마지막으로 사실상 중요한 일정은 마무리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오늘 두 번째 방문국인 이탈리아로 이동할 예정인데요. 보도국 연결해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임종인 기자. 네, 보도국입니다. 네, 문 대통령이 어젯밤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했죠. 예, 그렇습니다. 문 대통령이 이 자리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미국이 상응하는 조치를 해줄 경우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이란 조치를 취할 의지가 있다고 마크롱 대통령에게 설명했는데요. 이 과정에서 북한에 대한 유엔의 제재를 완화해서 북한의 비핵화 조치를 촉진해 줄 것을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마크롱 대통령은 이에 대해서 문 대통령이 추진 중인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성공할 수 있도록 프랑스가 끝까지 지원하겠다고 화답했습니다. 네, 경제와 관련된 안건은 어떤 게 있었습니까? 예, 문 대통령은 마크롱 대통령에게 유럽연합의 철강 제품 세이프가드 대상에서 한국을 예외로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유럽연합은 지난 7월 말에 최근 3년간의 평균 수입 물량의 100%를 넘어서는 물량에 대해서 2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잠정 조치를 발표한 바가 있는데요. 유럽이 우리나라의 네 번째 철강 수출국이라는 점에서 이 조치에 우리가 최종적으로 포함이 되면 타격이 클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마크롱 대통령은 이에 대해서 철강 관련 문제의 원인이 무엇인지 찾아야 된다라고 원론적인 수준의 답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오늘은 두 번째 방문국인 이탈리아로 이동을 하죠? 예, 그렇습니다. 일단 이탈리아로 떠나기 앞서서 오늘 오전에 한불 비즈니스 리더 서밋, 그러니까 두 나라의 주요 기업인들이 참석하는 행사에 참석을 해서 기조연설을 하고요. 그 다음엔 에두아르 필리프 프랑스 총리와 오찬을 갔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렇게 프랑스 국빈 방문을 모두 마치고 오늘 오후에 이탈리아 로마에 도착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6세 미만 영유아를 카시트 없이 차에 태우는 보호차가 여전히 많은 걸로 나타났습니다. 또 카시트가 있더라도 잘못 장착하거나 부적절하게 이용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조슬기 기자. 네, 조슬기입니다. 네, 아이를 카시트에 앉히지 않는 보호자들이 많다고요? 네, 어린 자녀를 카시트 없이 차에 태우는 보호자가 여전히 많은 걸로 조사됐습니다. 한국소비자원 조사 결과 외출 시 영유아를 항상 카시트에 착석시키는 보호자는 100명 중 26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나머지 74%는 경우에 따라 앉히지 않고 있습니다. 이용하지 않는 이유도 목적지가 가까워서 또 자녀가 울어서 달래려고 자녀가 카시트에 앉는 것을 싫어해서 등 다양했는데요. 교통사고로 인한 어린이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카시트 장착은 필수지만 착용률은 여전히 낮다는 걸 보여줍니다. 실제 교통안전공단 조사에서도 지난해 우리나라의 카시트 착용률은 일반 도로의 경우 49%, 고속도로는 60%에 불과해 90%를 넘는 주요 선진국보다 현저히 낮은 수준입니다. 그렇군요. 여기에 카시트를 제대로 이용할 줄 아는 보호자도 많지 않다면서요? 네, 조사 대상자 100명 중 그 절반에 가까운 47명이 카시트를 잘못 장착해 이용한 경험이 있다고 답변했습니다. 뒷좌석이 아닌 조수석에 카시트를 달았다거나 단단히 고정하지 않은 채 운행한 경우도 있었고 또 등받이나 머리 지지대 높이를 조절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만 1세 미만 유아의 경우 카시트 방향을 뒤를 향하도록 장착해야 하는데 이 또한 지켜지지 않고 있었습니다. 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카시트 장착 교육과 홍보를 강화하고 착용률 제고 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SBS CNBC 조슬기입니다. 이 시각 증시 상황 함께 살펴보시죠. 최근 대외적 변수가 지속되면서 증시가 불안한 흐름을 보이고 있지만 오늘 같은 경우에는 장 초반부터 반등 시도를 했습니다. 코스피 현재 0.2% 상승해서 2150선에서 거래되고 있고 코스닥도 1.82% 상승한 730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코스피 수급 상황입니다. 지금 코스피 저가 매수세가 유입됐고 기관이 대형주 중심으로 매수하고 있는데요. 현재 개인이 900억 원 정도 순매수하고 있고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순매도세 보여지고 있습니다. 코스피 시가총액입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보시면 우선 삼성전기가 실적 기대감에 나흘째 상승세입니다. 이외에 한샘 같은 경우에는 어닝 쇼크에 52주 신저가를 맞이해서 현재 18% 하락해서 49,00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코스닥으로 넘어가 보시죠. 코스닥 수급 상황입니다. 현재 730선에서 거래되고 있는 코스닥 보시면 개인이 400억 원 정도 순매도하고 있고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순매수세에 이어지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입니다. 어제 실적 부진으로 약세를 보였던 메디톡스는 반등했고요. 아이큐어 같은 경우에는 경쟁사가 거액에 팔렸다는 소식이 들리면서 신약 후보 물질의 가치가 부각되면서 급등세입니다. 이외에 미세먼지가 지금 다시 기승을 부리고 있죠. 이와 관련해 관련주들이 강세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증시 상황 알려드렸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